제가 나눠드릴 주제는 생명권과 국가입니다. 앞에 이상훈 교수님 말씀하신 생명, 친생명과 반생명이 공존하는 국가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때 여기는 다양한 사람이 섞여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기본적이고도 상식적인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할 때는 너무 당연한 개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이고도 인격적인 존재 형태를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를진데 우리는 생명이 보호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자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헌법에 그런 규정을 둘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전체주의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참 이렇게 그 생명에 대해서 유린당할 수 있는가를 경험한 이후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이제 법에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집단살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또 일본과 독일 그 두 나라의 특징을 잘 아실 겁니다. 반성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권리를 넣다 보니까 생명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시작하게 됐겠죠. 생명을 그 절멸로부터 보호하는 권리라고 인식을 했는데요. 이러한 생명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중요함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대법원은 오래전에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그랬고 헌법재판소도 역시 헌법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선언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다. 이건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동등한 가치를 가지기에 동등하게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개인의 정신적, 윤리적, 육체적 상황에 관계없이 그가 어떠한 존재든 간에 보호해야 된다. 생존 가치 없는 생명이란 없다라고 우리는 볼 겁니다. 이 생명권의 주체는 수정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모든 사람으로 우리는 볼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듯이 태아도 당연히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됩니다. 이러한 생명권에 대해서는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0조에 보시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바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까 이상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특히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 고백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가는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지게 된 걸 우린 잘 압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자. 이건 우리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가장 큰 국가 과제이기도 하고 헌법에 주어진 국가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국가 기능이 변화되고 확대됨에 따라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생명권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생명권이 뭐냐? 이건 국가 역할과도 관련되는데요. 첫째, 국가에 대해서 방어권. 국가가 침해하지 말라. 가장 고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때로는 인구 억제 차원에서의 강제 낙태하기도 했었고 이런 우생학적인 이유로 또 사형하기로 했던 것을 금지하고 만약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이란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 또 공무원이 만약 이걸 침해했다면 처벌하고 손해배상해야 이거 국가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생명권 중에 보호 청구권으로서 의미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테러, 어떤 개인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의한 또는 범죄, 심지어 전염병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생명권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줄 걸 국가에 대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가 직접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기보다는 우리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위험이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보호 청구권이라는 역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또 하나 생명권의 중요한 속성은 사회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국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른바 사회국가 원리죠.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저 여건을 마련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살 예방법, 고독사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놔두면 그냥 알아서 자살하고 고독사가 생기니까 국가가 좀 챙겨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처럼 개개인의 생명은 이제는 각자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닌가 또는 그냥 인명은 제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밀접성을 갖게 되니까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왜냐하면 생명보호를 제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가치관의 대결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건 정치 투쟁의 모습을 띄우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와 같습니다.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의 작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법령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입법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이 수준과 달라지게 되고요. 또 사법 절차, 법관의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을 여부를 결정한 거 2012년에는 합헌으로 봤습니다. 그때는 의견이 4대4, 합헌과 의견이 4대4였는데 2019년에는 헌법 불합치가 4, 위헌이 3, 합헌이 2. 그래서 이게 위헌이 됐습니다. 7년의 기간 동안에 국민의 도덕성이 바뀌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뭐가 바뀌었을까? 재판부 구성이 바뀌다 보니까 그 재판부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위헌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가 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생명보호제도화라는 것은 그냥 정치적 의제로 되고 있다. 이른바 민주적 헌정체제에서는 법규범은 다수의 지배, 소수의 보호라는 긴장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러한 생명보호의 제도화는 정치 세력 간에 사실상 알고 보면은 숫자 싸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의 기준과 한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아주 당연한 명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헌법은 윤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윤리규범이 법규범을 향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윤리가 중요하겠지요. 그럼 생명윤리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민운동, 특히 종교단체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학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걸 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주요 쟁점들 중에 하나는 사형제도. 생명이 절대하다적이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아까 절대가치로서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생명권은 상대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사형제도 허용제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차례에 걸쳐서 이런 사형제도 합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 현행 법칙에서 사형을 법정용으로 규정한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다른 나라가 한 대여섯 개 되는 우리는 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 사형을 규정한 게.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범위를 좀 좁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꼭 이런 사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특별한 예방 효과가 있는 걸 좀 좁힐 필요가 있는 건 사실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안락사. 유형은 크게 적극적인 안락사, 소극적인 안락사로 나뉘는데 적극적인 안락사는 일종의 약물 투여나 그걸 통해 적극적으로 일찍 죽게 만드는 것인데 이건 우리 현행법으로는 일종의 촉탁 승낙이 한 살인죄나 그냥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소극적 안락사 논란이 되는데요. 수혈이나 인공호흡장치, 생명연장 주사 등 같은 연명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는 소극적으로 안락사를 듣는데 이 중에 존엄사라고 하는 문제가 약간 더 좀 어려운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엄격한 요건을 주장합니다마는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 따라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 이런 존엄사라는 이름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존엄사를 막상 시행할 때 보면 누구에게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논란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연명의료는 중단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은 현행법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만 했는데 이걸 좀 확대하자는 겁니다. 임종 과정보다 좀 더 넓게 말기 환자도 할 수 있게 하자.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말기 환자도 결정하게 하자. 또는 연명의료 중단하는데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는 것도 생각해보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왕이면 좀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또 규정을 바꿔보자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되는 게 뭐냐니까 또 반론이 나타난 건 이 존엄한 목적에서 연명의료를 중단시켰는데 동시에 또 장기 기증 시술하는 건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이거 당사자일 수도 있고 만약 가족들의 모습이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저력저렴사라고 하는 또 의사 저력의 극단적 선택, 쉽게 말하면 의사가 저력하는 자살입니다. 즉 의사가 이제 약을 처방해주면 그걸 스스로 복용하거나 주입함으로써 자살하도록 하는 것을 이걸 하나 2022년에 법이 개정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반발이 심해서 철회가 됐고 또 23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의사 저력 자살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인 걸 볼 때 상당히 심각하지 않는가. 왜냐? 만약 이거 인정하게 되면은 자살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남들 다 존엄사 하시는데 그냥 계시겠습니까?
이거 웃을 문제가 아니면 현실로 다가올 때 만약 그런 가족들의 경제적인 이유나 등등등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무언의 요구가 있다면 이게 제도화 됐다는 순간은 그냥 오케이란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하나의 관행이 되면은 어려운 문제로 부각됩니다. 이게 즉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직접 이제 우리 생명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법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경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묵고할 것인가. 또 심각한 건 죽을 권리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 권리라는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죽을 권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현행법으로는 자살에 대해 자기결정을 인정할 것인가. 스스로 자살한 거 우리가 어떻게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만은 또 미수한 걸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걸 돕는 경우는 교사나 방조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살 방지는 국가 의무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이유로 자살이 이르게 되는데 이걸 내버릴 수는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예방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우리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쭉 표를 그래프로 놨고 숫자 표로 정리했습니다만은 2023년에 보면은 1년에 약 13,978명 언뜻 계산하면 매일 한 약 38명이 자살에 이릅니다. 우리 통계 잡힌 걸로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 자살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세계 1등을 자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좀 꽤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여기에 보면 연령층에 따라 다양한 자살률이 나옵니다만은 젊은 세대도 있습니다. 이걸 방치할 것인가? 이 실효성을 위해서는 예방 사업이 중요한데 민관 협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중앙정부 차원의 형식적인 민관 협력기구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중요합니다. 지자체에 참여하는 민간단, 특히 종교단체가 참여해서 이 참여하는 게 아직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자살을 초래하는 정보 유통, 이른바 자살 유발 정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유통을 우리 이제 지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자살 사건 보도입니다. 자살 사건 보도 준칙 4.0이 202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언론, 매스미디어와 경찰청이나 소방청의 국가기관 이걸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약한 게 1인 미디어, SNS라든지 유튜버 이들이 그냥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이거 지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회수 올리고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지금 사실 일종의 좀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 국가가 이걸 관여해야 되지 않는가. 가장 또 중요하고도 이 핫 이슈가 된 낙태 문제 이 부분은 우리 뒤에 두 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그건 생생한 넘기겠습니다만은 태아는 국가보호 의무 대상이다. 두 가지가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헌법에 따라 모성보호, 즉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보호해야 된다는 국가의 역할이 있는 반면에 소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현행법은 이원적 체계입니다.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이 있고 예외적 낙태를 형하는 모자보건법인데 현행 우리 상황은 낙태에 관해서 무규범 상태, 안오비 상황입니다. 1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된 이후에 국회는 그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 직무유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 이후에 약간 낙태율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잡힌 통계가 그러합니다. 이걸 계속 놓고 있는 이유가 뭘지 아마 그 뒤에 있는 숨어있는 또 다른 내용들은 아마 뒤에 우리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실 텐데요. 22대 국회에서는 형법 개정보다는 모자보건법 개정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뭘 다루는가? 낙태 허용 요건 규정을 삭제해서 소위 말해서 그냥 주수에 제한 없이 낙태 가능하게 만들자. 이른바 요즘 만삭 낙태까지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논란이 되었고요. 약물 낙태도 허용하지 않은 쪽이 나옵니다. 그 뒷면에 숨어있는 많은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걸 보게 됐는데요.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낙태 관련 법 규모는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형법 개정이 먼저 돼야 된다. 즉 낙태죄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형법에 아예 신설하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임신 지속으로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태롭게 된다면 이건 이른바 임신 종결권이라 부르는데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건 부득이한 선택에 따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강간이나 혼인할 수 있는 관계인 임신은 임신 종결 인정해야 될 것이다. 다만 태아가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통상 임신 2주 22로 기준한다면 그때는 안 될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사회경제적 사유한 임신 종결. 이게 가장 헌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인데요. 만약 이걸 인정한다고 한다면 임신 10주 이내로 한정하자. 물론 신앙적 배경으로 이것도 헌정하면 안 된다고 보겠지만 부득이하게 인정한다면 10주 이내로 하는 것이 부득이하지 않을까. 다만
이에 대해서는 상담 절차에 거해서 신중하게 하자. 이거 모자보건법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일 겁니다. 생명제도의 보호의 제도화는 정책 우제가 되니까 생명이 절대성에도 불구하고 생명권은 상대성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생명윤리가 생명법 규범을 향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시민운동, 특히 종교단체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꾀하겠다면 생명 존중의 선한 의지를 가진 사회 세력이 정치 세력, 국가 권력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